여러분, 또 삼성이 해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왜 삼성이 대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TSMC라는 반도체 회사 아시나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전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이 회사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우리 칩 만들어주세요. 라고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TSMC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그 성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이, 보도자료도 없이 새로운 양산 라인이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성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 정체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라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술이 왜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결과가 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부터 짚고 가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반도체 성능 경쟁은 딱 하나의 방향이었거든요. 바로 더 작게입니다.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새기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성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층수를 높이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물이 너무 높아지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인 한계가 오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회로 선폭이 원자 몇 개 크기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 물리 법칙 자체가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TSMC도, 삼성도, 인텔도 이 벽 앞에서 다 같이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시선이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패키징입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더 높고 촘촘하게 쌓는 기술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적층하느냐의 싸움으로 무대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 패키징 전쟁에서도 또 하나의 벽이 있었거든요. 바로 범프라는 존재입니다. 범프가 뭐냐고요? 칩과 칩을 연결할 때 쓰는 아주 작은 금속 돌기예요. 납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칩 위에 조그만 돌기들을 심어놓고 그 위에 또 다른 칩을 올려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범프가 문제입니다. 범프가 있으면 칩과 칩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인데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이 좁은 통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꽉 막히는 것처럼요. 차선이 부족한 거잖아요. 게다가 범프가 쌓이면 쌓일수록 칩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발열이 심해지고 에너지 효율도 뚝 떨어집니다. AI 서버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 된 세상에서 범프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그 범프를 아예 없애버린 기술이 등장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돌기를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여버리는 거예요. 칩의 표면을 극도로 정밀하게 연마한 다음 구리 패드끼리 원자 수준에서 결합시키는 겁니다. 접착제도 없고 돌기도 없어요.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얼음 조각을 꽉 눌러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범프가 사라지면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연결 밀도가 기존 대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집니다. 아까 제가 고속도로 비유 드렸잖아요. 꽉 막히던 2차선 도로가 탁 트인 광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막힐 일이 없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대폭 개선됩니다. 범프를 통해 신호를 전달할 때 소모되던 전력이 직접 구리 결합에서는 크게 줄어들거든요. AI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원가 절감이에요. 그리고 두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범프라는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같은 성능이라면 훨씬 얇게, 같은 두께라면 훨씬 많은 층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HBM처럼 메모리를 수직으로 높이 쌓아야 하는 구조에서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그냥 좋은 기술이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술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이미 개념 자체는 증명이 됐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이걸 양산하는 겁니다. 하루에 수만 개의 칩을 만들면서도 구리와 구리가 정확히 붙어야 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이미 양산 라인에 기습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양산에 처음 적용한다면 어디에 먼저 쓸 것 같으세요? 당연히 HBM 아닐까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가장 뜨거운 제품이고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거든요. 돈이 되는 곳에 먼저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낸드 플래시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단짜리 낸드예요. 400단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반도체 층을 400층 수직으로 쌓는 거거든요. 상상하기 어려운 층수예요. 기술 난이도로 치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있어요. 가장 자신 없는 과목,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먼저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험난한 길을 먼저 걷는 거거든요. 낸드처럼 층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완벽하게 안착시켰다면 HBM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산 수율, 즉 제대로 만들어지는 칩의 비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수율이 왜 중요하냐고요? 빵집을 생각해 보세요. 빵을 100개 구웠는데 절반이 타거나 모양이 망가지면 팔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딱 이 문제예요. 기술이 있어도 수율이 나쁘면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고 단가도 폭등합니다. 삼성은 낸드에서 먼저 이 수율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고스란히 HBM에 이식하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동안은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뒤처진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래도 TSMC가 더 앞선 거 아닌가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엔비디아도 TSMC를 쓰는데? 맞습니다. TSMC는 분명 파운드리, 즉 칩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요리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TSMC는 세계 최고의 셰프예요. 레시피도 완벽하고 조리 솜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TSMC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식재료를 남한테서 사와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한 곳에서, 채소는 다른 곳에서, 소스는 또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여러 공급업체랑 협력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원가 조절이 어려워요. 삼성은요? 농장도 갖고 있고 유통망도 갖고 있고 레스토랑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주방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기술까지 손에 넣은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회사예요. D램, 낸드 플래시, HBM 같은 메모리는 삼성이 직접 만들고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의 칩 설계를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거든요. AI 반도체를 보세요. 엔비디아 GPU 같은 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이랑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HBM,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지금까지는 TSMC가 로직 칩을 만들고 SK하이닉스나 삼성이 만든 HBM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붙이는 구조였어요.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조립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설계 최적화에 한계가 있고 공정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 양산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파운드리에서 만든 로직 칩이랑 자기 HB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하나의 공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어요. 납기는 단축되고 원가는 떨어지고 성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쟁사는 이 구조를 흉내내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TSMC는 메모리가 없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엔비디아, 퀄컴, IBM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점점 복잡해지는 AI 칩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코스 요리를 한 주방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졌으니까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HBM 시장을 장악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라인을 늘리면 누가 가장 먼저 웃을까요? 먼저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본딩 장비로는 못해요. 완전히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AI 서버 부품 수요예요.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쉽게 말해 전자 부품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양이 스마트폰의 무려 30배에 달하거든요. AI 서버 수요가 폭증할수록 기 부품 수요도 같이 폭증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처럼 초정밀 공정이 늘어날수록 완성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장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물론 이겁니다, 저겁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느냐 아니면 삼성의 성공이 불러올 생태계 전체를 보느냐, 이 차이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거든요. 인터넷 붐이 왔을 때 인터넷 기업 주식보다 그 인프라의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AI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화려한 주인공 뒤에서 묵묵히 무기를 공급하는 대장장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게 진짜 투자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전쟁의 무대가 미세 공정에서 패키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를 남들이 아직 연구하는 사이에 가장 어려운 환경인 400단 낸드에서 먼저 양산에 적용해버린 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세계 유일의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사실과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기술이 결합되면 그 시너지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이 평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수 효과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진짜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회의적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근거 있는 의견이라면 다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적으로 HBM에 적용되고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다시 진입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뒤늦게 알게 된 사람과 지금 이 영상을 본 사람의 출발선이 달라지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적어도 그 출발선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왜 아직도 위기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 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중국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AI 성능보다 20배나 향상된 최신형 반도체 양산 계획입니다. 바로 5나노 반도체입니다. 5나노 공정 반도체는 개발비만 최소 1천억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반도체 설계 회로 사이의 간격을 올로 구현하는 초미세 공정이 필수입니다. 이런 반도체를 중국이 양산한다고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칩이 10개 중 2~3개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들고 나서 대부분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투자은행 TD 코엔의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가 직접 이렇게 밝혔거든요. SMIC의 5나노는 아직 파일럿 라인 수준이고 완성도가 매우 낮다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중국이 드디어 5나노를 뚫었다. 미국 봉쇄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나노 반도체 양산, 그게 진짜일까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첫째, 수율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반도체 전쟁의 핵심인지. 둘째,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왜 갑자기 살아나고 있는지. 셋째, 테슬라가 삼성의 역대급 수표를 끄는 진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허상인지.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세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핵심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수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뉴스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라면 공장에 비유해 봅시다. 라면 공장에서 하루에 라면을 잔뜩 만들어요.
그런데 만든 것 중 대부분이 뚜껑이 안 닫혀 있거나 면이 터져 있어요. 팔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팔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수율입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수백 개의 칩을 새겨 넣는데요. 그중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 수율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수율이 낮으면 쓸 수 있는 칩이 적어요. 그런데 웨이퍼 한 장 만드는 비용은 그대로거든요. 결국 칩 하나하나의 원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야 상업성이 있다고 봐요. 그 아래면요? 팔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기술 자랑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EUV와 DUV 얘기를 잠깐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중국이 막혀있는 핵심 장벽이거든요. EUV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정밀한 카메라 같은 건데 한 번에 선명하게 찍어요. DUV는 EUV보다 구식 장비예요. 정밀도가 낮으니까 같은 사진을 여러 번 겹쳐서 찍어야 해요. 다중 패터닝이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요. 찍는 횟수가 늘수록 오차가 쌓여요. 오차가 쌓이면 불량이 생겨요. 불량이 생기면 쓸 수 있는 칩이 줄어들어요. ASML의 EUV 장비, 중국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요. 그래서 SMIC는 구식 DUV만으로 5나노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업계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와 옥테치의 분석을 보면요. SMIC의 5나노 웨이퍼 생산 비용이 TSMC보다 훨씬 더 비싸요. 반면에 쓸 수 있는 칩은 TSMC의 몇 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경쟁사보다 훨씬 비싼 재료를 쓰는데 완성품은 훨씬 적게 건지는 구조예요. 이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될까요? 숫자로 보면 무섭지만 실력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중국이 자체 EUV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화웨이의 파트너사 스캐리어가 자국산 EUV 장비 개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솔직히 최근 몇 년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칩 생산을 싹 TSMC로 옮겨버리고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에 탑재도 못하고 수율 문제로 고객사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거든요. 그 결과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에서 TSMC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동안 삼성은 한 자릿수 점유율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신호탄은 엑시노스 2600입니다. 스낵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 수율이 드디어 절반을 넘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수율이 형편없이 낮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율이 절반을 넘어서야 상업화가 가능한 마지노선에 근접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 수율을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갤럭시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 넣겠다고요. 어처 모델은 여전히 퀄컴 스냅드래곤을 씁니다. 100% 믿기엔 아직 이르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방향은 달라졌거든요. 두 번째 신호탄은 공장 가동률이에요. 디지럼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올해 초 가동률이 오랜만에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고정비가 엄청나거든요. 공장 돌리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가동률이 낮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테이블이 잔뜩 있는 식당인데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테이블 대부분의 손님이 앉기 시작한 거예요. 흑자 전환의 공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삼성의 평택 캠퍼스 이야기예요. 지금 삼성이 추진하는 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 통합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AI 시대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칩 따로, 메모리 따로가 아니라 칩과 HBM, 그러니까 고대역 폭메모리를 같이 패키징하는 거거든요.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들어요. 파운드리 전문이라서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파운드리가 없어요. 메모리 전문이거든요. 삼성만 유일하게 HBM과 파운드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게 AI 서버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이제 빅테크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삼성 주주라면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해요. 지난해 여름 삼성전자가 공시를 하나 올렸어요. 대형 글로벌 고객사와 장기 웨이퍼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직접 확인해줬어요. 테슬라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팹에서 다음 세대 AI6 칩을 만들 거예요. 계약 금액도 계약 기간도 역대급이에요. CNN과 CNBC가 동시에 이걸 보도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달 후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또 폭탄 발언을 해요. AIO 칩도 삼성이랑 TSMC가 나눠서 만들기로 했다고요. 원래 AIO는 TSMC 단독이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삼성 텍사스 팹이 TSMC 애리조나보다 장비가 약간 더 앞서 있어요. Investing, 캄이 이 발언을 직접 인용했는데요. 삼성이 차세대 EUV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걸 머스크가 직접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빅테크가 TSMC 의존도를 줄이려 할까요? 여기서 오늘 핵심 뉴스를 다뤄볼게요. TSMC 독점 구조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 AI 칩 대부분이 TSMC 한 곳에서 나온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지진 나면요?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요? 전 세계 AI 공급망이 멈춥니다. 이걸 빅테크가 모를 리 없잖아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아마존 다들 두 번째 소스를 찾고 있어요.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애플과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공동 개발 중이고 닌텐도 스위치 2의 메인 칩도 삼성이 만들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있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 본격 발주하려면 수율이 좀 더 올라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아직 그 조건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예상 시점은 이르면 내후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테슬라 AI6 칩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삼성은 오르막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맞아요. 자,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중국이 5나노를 뚫었다. 이게 진짜 위협인지 허상인지 제가 지금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조는 이렇습니다. SMIC의 5나노 수율, 여러 기관의 추정치를 종합하면 10개 만들면 두세 개 건지는 수준이에요. TD 카운의 전문 애널리스트도 트렌드포스도 우크테츠도 다 비슷한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웨이퍼 원가는 TSMC보다 훨씬 비싸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경쟁사보다 훨씬 비싼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데 완성품은 훨씬 적게 건지는 거예요. 이런 공장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될까요? 중국 정부 보조금을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맞죠? 세 번째 반도체 펀드까지 가동하면서 수십조 원대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요. 돈은 무지막지하게 붓고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EUV 장비를 못 사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ASML 장비를 못 구하거든요. 그러면 SMIC는 어디서 싸울 수 있냐고요? 내수용 AI 칩 시장이에요. 특히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 같은 AI 가속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어센드 AI 칩의 수율이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돌아가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즉, 중국 내수용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SMIC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화웨이가 엔비디아 없이 AI 개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칩은 공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요? 애플 A 시리즈, 엔비디아 GPU, 퀄컴 스냅드래곤 이걸 대체할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삼성과 TSMC가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 시점은 언제냐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위협이 없어요. SMIC는 내수 공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몇 년 안으로 중국 자체 EUV가 실제 양산에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 이후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해요. 요 그룹이 분석한 중국 반도체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목표는 현재 공정의 수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이 장비 자립화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방향성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과 몇 년 후의 미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언론이 과장하는 것도 문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중국은 분명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소리는 크지만 실탄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 SMIC의 5나노는 기술적 성과지만 쓸 수 있는 칩이 너무 적어서 상업성이 없습니다. 내수 AI 칩은 가능, 글로벌 시장 공략은 아직 불가. 둘째,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진짜 반등하고 있습니다. 2나노 수율 회복, 가동률 정상화, 테슬라와 역대급 장기 계약 수주. 셋째, 빅테크의 TSMC 의존도 분산은 삼성에게 역대급 기회입니다. 테슬라가 AI 칩을 순차적으로 삼성에 맡기기 시작했고 애플도 협력 관계를 좁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TSMC는 여전히 압도적 1위예요. 당분간 흔들리지 않아요. 삼성은 지금 복권을 사고 있는 상태예요. 당첨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SMIC는 내수 시장의 전사예요. 강하지만 링이 달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야 하나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투자 관점으로 따로 다룰게요. 오늘은 산업 구조 얘기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삼성이 테슬라 AIO 칩 양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퀄컴이 삼성으로 돌아오는 순간 파운드리 판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는 그 영상 바로 올립니다. 다음 영상 예고 드릴게요. HBM5 시대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엔비디아가 SK를 못 놓는 이유. 이거 진짜 재밌어요. SK하이닉스가 왜 지금 삼성보다 AI 메모리 시장에서 앞서는지,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따라잡으려 하는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진짜 딱 5분만요. 5분만 이 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폰이 삼성 갤럭시 폰이세요? 아니면 미국 애플스 아이폰이세요? 혹시 최신 갤럭시 사신 분 계세요? 아니면 사려고 고민 중이신 분? 우리가 삼성 갤럭시 폰을 살 때마다 그 가격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삼성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미국의 단 한 회사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금액이 무려 11조 원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미국 회사 퀄컴입니다. 퀄컴. 갤럭시에 들어가는 두뇌, 즉 AP칩, 스냅드래곤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품값 얘기가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아예 퀄컴세, 영어로 퀄컴텍스라고 부릅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팔 때마다 퀄컴한테 바치는 구조적인 조공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매년 쌓이고 쌓이는 이 조공 구조, 삼성이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전례 없는 규모의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에 판을 깔아준 게 다름 아닌 테슬라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경제학적으로 쭉 풀어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삼성이랑 퀄컴이랑 싸우는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이 다음번에 스마트폰 살 때 내는 가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갑 전쟁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삼성이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데 왜 자기 칩 못 만들어서 퀄컴한테 돈 줘?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삼성한테는 엑시노스라는 자체 AP 칩이 있어요.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있어요. 근데 왜 못 쓰냐고요? 여기서 수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삼성 반도체 공장은 빵 공장이에요. 근데 이 빵 공장에서 빵을 100개 구우면 먹을 수 있는 빵이 얼마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나머지는 타버리거나 덜 익었거나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빵 하나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등하겠죠. 이게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반도체에서 수율은 전체 생산 칩 중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인데요. 삼성의 초미세 공정 수율이 한동안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반면 대만의 TSMC는 훨씬 높은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 이 차이가 경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삼성이 엑시노스 칩 하나 만들 때 드는 실질 원가가 퀄컴한테서 스냅드래곤이라 반도체 칩을 사오는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게 사오는 것보다 비싸다.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동안 삼성은 한 자릿수 점유율로 쪼그라들었어요. 한때 TSMC와 양강체제를 이루던 삼성이 이 지경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더 아픈 건 그냥 점유율만 빠진 게 아니라 고객이 나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TSMC로 갔죠. AMD도 갔어요. 퀄컴도 삼성 공장을 외면했고요. 칩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걸 찍어내는 공장이 불량품 공장이면 아무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수율이라는 경제성의 벽 앞에서 삼성의 기술력은 힘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삼성은 울면서 퀄컴한테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자체 칩 쓰면 손해, 사오면 이득인 구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저는 수율의 족쇄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술은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시장에서 진 케이스. 이게 삼성이 매년 엄청난 조공을 바친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 족쇄를 끊기 위해서 엄청난 베팅을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핵심 뉴스를 다뤄볼게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요. GAA 이나노입니다.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에서 전기가 흐르는 통로 구조를 완전히 바꾼 혁신 기술이에요. 기존 방식이 전기를 세 방향에서 제어했다면
GAA는 내 방향 전체를 감싸는 구조거든요. 전류 제어가 훨씬 정밀해지고 그만큼 수율도 개선된다는 거예요. 삼성은 이 기술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부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하겠다가 아니에요. 수율을 고쳐서 경제성을 되찾겠다는 생존을 건 투자인 거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삼성은 이 한판에 올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GAA 공정이 TSMC보다 먼저 양산을 목표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반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에서 반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 시장은 지금 누가 먼저 기술을 확보하느냐로 시장 판도가 결정되는 게임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 자율주행 칩을 반년 늦게 내놓는다는 건 시장을 반년 통째로 경쟁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용 칩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초대형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삼성이 매년 퀄컴에 내던 조공을 한 방에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예요. 그것도 단 하나의 계약으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히 싸서 삼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칩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이 달린 부품이잖아요. 그 생명줄을 단 하나의 공급처에만 맡기는 게 리스크라는 걸 테슬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TSMC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기술적으로 검증된 이나노 공정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이 선택이 시장에 엄청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삼성 이나노 믿을 만하다. 이 신호 하나로 뭔가 달라졌냐고요?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이 일부 수주를 따냈다 정도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시장 구도 전환의 시작이었어요. 한번 이탈했던 퀄컴이 삼성과 협력을 재논의하기 시작했고 AMD도 다시 삼성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왜요? 이걸 대체제의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TSMC가 지금까지 가격을 올려도 기업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대체제가 없으면 독점자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 이나노가 검증이 되는 순간 TSMC의 가격 결정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이번 계약 추진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독점 균열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게 단지 삼성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변화가 여러분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존재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기술적인 성과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이 이나노 공정으로 찍어낸 엑시노스 2600 성능이 어떻게 됐냐면요. GPU 성능이 퀄컴 최신 칩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NPU, 그러니까 AI 연산 능력은 퀄컴을 오히려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AI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엑시노스 배당금 시대입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독립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매년 퀄컴에 나가던 막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삼성이 그 돈을 전부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원가 절감분을 가격 경쟁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갤럭시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지거나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사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AP 시장의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AP 시장에서 퀄컴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였어요. 삼성 엑시노스가 경쟁력을 갖추는 순간 퀄컴도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의 수혜는 단지 삼성 갤럭시 유저만이 아니라 퀄컴 칩 쓰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엑시노스 배당금이에요. 두 번째, 퀄컴세의 지속 혹은 인상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엑시노스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꽤 불편한 시나리오예요. 삼성은 다시 퀄컴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을 대체할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더 강해져요. 실제로 퀄컴은 최근 몇 년간 AP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온 흐름이 있거든요. 한번 묶이면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게다가 만약 엑시노스 재도전이 이번에도 실패하면 삼성이 다시 도전할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시장의 신뢰가 두 번 무너지면 세 번째 도전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퀄컴세가 포함된 스마트폰 가격표를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시그널이 하나 있는데 최근 퀄컴 CEO가 삼성에 대한 발언을 할 때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굳이 강조했어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통상적으로 독보적인 1위 기업은 점유율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직접 언급했다는 건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이건 독점적 지위의 균열을 인정하는 불안감의 표현이거든요. 테슬라 계약 추진 이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독립전쟁, 이걸 그냥 삼성이 자기 칩 개발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훨씬 더 큰 경제 구조의 이야기예요. 파운드리 수율이라는 생산의 경제학이 삼성을 막대한 조공 구조로 밀어넣었고, 이나로 GAA라는 기술 혁신이 그 족쇄를 끊을 열쇠가 됐고, 테슬라의 초대형 계약 추진이라는 시장 신호가 TSMC 독점 구조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연쇄 반응의 끝이 여러분이 다음에 사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가격표에 찍히는 거예요. 거시 경제의 흐름이 결국 개인의 지갑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연결고리. 이걸 이해하는 것, 그게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전 모델에 탑재될지 일부 지역에만 들어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화됐는지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건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삼성이 포기하지 않고 이나로 GAA에 올인했고, 테슬라가 그 기술을 초대형 계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멀지 않은 미래의 퀄컴스에 없는 갤럭시를 혹은 지금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의 스마트폰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꼭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삼성의 엑시노스 독립전쟁,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으세요? 엑시노스 배당금 시대가 올 것 같다 싶으신 분, 아니면 어차피 또 퀄컴스에 낸다 싶은 분, 두 진영으로 나눠서 댓글 전쟁 한번 붙어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에서 다 못한 얘기가 있어요. TSMC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는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파운드리 3파전의 진짜 그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드릴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세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이란은 분노하며 중동 지역 미군 거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유가 급등, 코스피 폭락, 환율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혹시 지금 증권앱 열어보기가 무서운 분 계세요? 저도 알아요. 진짜 무섭거든요. 빨간 불이 켜진 주식 화면 보는 게 얼마나 심장 내려앉는 일인지. 특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떠세요? 아, 진짜 팔아야 하나? 이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공포에 떨면서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아주 빠르게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시장을 수십 년간 경험한 큰손들, 위기 때마다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않아요.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숫자와 구조를 봅니다. 왜요?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릴 거예요. 복잡한 지정학 이야기 아닙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용어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통장과 직결된 이야기, 삼성전자의 숨겨진 세계의 비밀 시나리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로 이 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야죠. 지금 뭐가 터진 건지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중해 주세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은 오랜 시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전 세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호르무즈 해협 아시나요? 중동 지도를 펼쳐보면 페르시아만 입구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요.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가려면 무조건 이 길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동네 유일한 주유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있는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지겠죠?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배달 음식값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규모만 억배 큰 거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 해협이 봉쇄될 조짐만 보여도 육아는 즉각 반응해요. 과거에도 이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뛰었던 사례가 반복됐거든요.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즉각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주식은 내려가고 환율은 치솟고 삼성전자 주가도 예외가 없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상황만 보면 정말 다 팔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을 전 세계에 파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버는 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원화가 아니에요. 달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환율 복사기 설명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국 기업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A만큼 통장에 찍혀요.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똑같이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에 B만큼 찍힙니다. 팔았던 반도체 개수도 똑같고 받은 달러도 똑같은데 원화로 바꾸는 순간 돈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걸 전사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화로 환산되는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불어납니다. 지금처럼 지정학 위기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 상황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는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로 제조업의 악재라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원자재를 달러로 사오는 기업들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라요. 완제품과 반도체를 수출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내수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비명 지를 때 삼성전자는 조용히 미소 짓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내려가요. 좋은 회사도 나쁜 회사도 공포장에서는 일단 다 같이 내려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적은 환율 덕분에 버텨주고 있는데 시장 공포가 주가를 억누르는 상황. 이게 바로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일시적 괴리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괴리가 벌어지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늘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강력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기업들 상황이 어떨까요? 유가 폭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이 많은 기업한테는 재앙입니다.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구개발 예산을 깎고 신규 투자를 멈추고 결국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반도체 업계의 후발주자들, 부채 비중이 높은 테크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해도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 투자자들도 고위험 기업에 선뜻 돈을 안 넣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어지간한 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빚이 아니에요. 진짜 현금이에요.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반 친구들이 다 같이 게임을 하는데 다들 동전 몇 개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템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고 체력이 달아가는데 회복 포션도 못 사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이라는 친구는 돈이 무한정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친구의 아이템을 헐값에 사오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쯤엔 삼성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는 인수합병으로 나타납니다. 고금리 불황기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반도체 스타트업, AI 기업,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박앤세일 기간이 열리는 겁니다. 호황기엔 엄두도 못 낼 기업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위기 때 알짜 기술을 헐값에 흡수한 기업이 불황 이후 시장을 독식하는 패턴,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금리 시대엔 현금 자체에서 이자 수익도 납니다. 쌓아둔 현금에서 굴러 들어오는 이자만으로도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예요. 위기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구조. 경쟁사들이 생존 걱정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미래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구글의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규모 도시 하나의 전력을 통째로 소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AI 챗봇 하나에 질문 하나 할 때마다 전기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게 수억 명이 하루에 수십 번씩 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도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비 증가를 주요 경고 사안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가 따라 오릅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운영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오르면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오르고 결국 AI 서비스의 수익성이 흔들립니다. 이때 빅테크 CEO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뭘까요? 전기 덜 먹는 반도체로 바꿔.입니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반도체. 그게 다음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세 번째 기회가 열려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활을 걸고 두 가지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쉽게 말하면 AI 두뇌가 생각하는 속도를 따라가면서도 전기를 훨씬 적게 먹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연산 속도는 높이고 전력 소비는 낮추는 이 기술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의 핵심이 될 거예요. 둘째는 삼성이 수십 년간 스마트폰에서 쌓아온 저전력 기술 노하우를 서버에 적용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압박 속에서 삼성전자는 수십 년간 저전력 기술을 갈고 닦았거든요. 이 노하우가 서버와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는 순간 삼성전자의 기술이 황금이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맞아요. 지금은 경쟁사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HBM 수요처가 특정 기업 하나만이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두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이들 모두가 전력 효율 높은 메모리를 원하고 있어요. 시장이 커질수록 1등 혼자 다 가져가기엔 파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그 파이의 상당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유가 폭등이 전기료를 올리고 전기료가 오르면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저전력 반도체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무시 못할 플레이어인 구조. 이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설이에요. 물론 저 여기서 삼성전자 지금 당장 올인하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진짜 위험 요인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비 심리 붕괴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 어떠세요? 솔직히 물가 오르고 대출 이자 나가고 생활이 빠듯하죠. 전 세계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소득이 줄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폰이 좀 느려도 카메라가 좀 구려도 지금 쓰는 거 그냥 쓰자. 이 심리가 퍼지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타격을 받아요. TV,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IMF도 이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소비 위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두 번째는 물류비 폭탄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홍해와 수에즈 운하 루트가 막힐 수 있어요. 이미 후티 반군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컨테이너 운임이 순식간에 몇 배로 폭등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로 제품을 배송해야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TV도 배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물류비가 폭등하면 환차익으로 번 돈을 상당 부분 까먹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 벌고 다른 쪽에서 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기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지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내려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속성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이 위험들을 알고도 투자하는 사람과 몰라서 그냥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알고 판단하는 쪽에 서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세계는 지정학 위기, 유가 급등, 고환율, 고금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 위기는 역사적으로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약한 기업은 무너지고 강한 기업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하지만 분명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시나리오 기억하시나요? 하나, 강달러 환경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환차익이라는 자동 방어막을 갖습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이 방어막은 더 두꺼워져요. 둘,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으로 경쟁사가 쓰러질 때 기술과 기업을 헐값에 흡수할 수 있어요. 불황이 삼성전자에겐 쇼핑의 계절인 겁니다. 셋, 유가 폭등이 오히려 저전력 AI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키며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위기가 삼성의 기술을 황금으로 만드는 순간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때 조각배는 전복되지만 항공모함은 흔들리더라도 전진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항공모함이에요. 태풍에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침몰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 경쟁에서 아직 뒤처진 것도 사실이고 단기 실적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소비 위축과 물류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가장 크게 반등할 기업 리스트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것, 오늘 이후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공포에 팔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현명한 투자자는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숫자와 구조를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눈을 조금 갖게 되셨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특히 나는 이미 삼성전자 보유 중인데 버텨야 하나요? 라는 분들 꼭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위기 때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분석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가 폭등할 때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장바구니부터 전기료까지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3천억 원이지만 기술 유출에 따른 매출 감소만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국가 경제 전반의 악영향까지 합치면 최소 수십조 원 피해라고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을 벌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진짜 삼성은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합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 나라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일본입니다. NEC, 히타치, 도시바, 후지츠, 누가 봐도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기업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수십 년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왕자를 지켜온 한국이 정확히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을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죄목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넘긴 기술의 피해액이 수조 원대로 추산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축을 떠받치는 한국 경제의 심장을 향한 공격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론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위기의 진짜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영화처럼 USB에 파일을 담아서 몰래 숨기는 장면? 아니에요. 실제 수사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번에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 중 일부는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손으로 직접 베끼고 출력해서 집에 가져갔어요. 21세기에 손으로 베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디지털 유출은 보안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기술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로 흘러들어갔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시죠? 이럴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세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CXMT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동네 골목 끝에서 분식집 하던 사람이 갑자기 5성급 호텔 셰프를 스카우트해서 동네 최고 식당을 위협하기 시작한 수준이에요. CXMT는 창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디램 시장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창업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까지 달성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본 투입이에요. 기업이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자를 봐도 돈을 계속 부어넣는 구조예요. 둘째, 기술과 인력의 흡수예요.
CXMT는 파산한 해외 반도체 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사들이고 거기에 한국 핵심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했어요. 이번에 기소된 삼성 전직 임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요. 검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수조 원대. 하지만 진짜 피해는 돈이 아니에요. 한국이 경쟁사보다 수년 앞서 있던 기술 격차가 이 인력 유출로 인해 단숨에 좁혀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술 좀 유출됐어도 우리가 아직 앞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중국 YMTC, 즉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핵심 기술 지표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제품을 양산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는 층을 높이 쌓을수록 같은 크기의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로 비유하면 같은 땅에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아요. 층수가 높을수록 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 층수 경쟁에서 중국 YMTC가 당시 삼성전자보다 높은 층수의 제품을 양산했다는 거예요. 물론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고 이후 한국 기업들도 더 높은 층수로 대응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충격이었던 건 반도체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한국 메모리 기업을 이 지표에서 추월한 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는 성능 전체를 보면 아직 한국이 앞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표에서 역전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YMTC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로운 공장을 계속 짓고 있고 글로벌 랜드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가격 전략이에요. YMTC와 CXMT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기업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국가가 뒤에서 적자를 메워주기 때문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열심히 운영하던 치킨집에 갑자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치킨집이 생겼어요.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아요. 그 적자는 나라 세금으로 메워요. 여러분의 치킨집 버틸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물론 기술 격차는 아직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위협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뉴스를 다뤄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그래도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일명 군사 관련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과 거래가 제한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퇴출 압력을 받게 됩니다. CXMT와 YMTC는 각각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리스트가 업데이트됐는데 두 기업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과 디지타임스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해당 리스트는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철회됐고 미국 국방부는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업계에서는 히토류를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히토류는 전기차, 방산 장비, 스마트폰 등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반대로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둘을 맞교환하는 거래가 물밑에서 논의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직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부분이에요. 확실한 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중국 반도체 제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실제로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용히 중국산 부품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직 확정된 계약이 아닌 업계에서 관측되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성능 차이 때문에 한국산을 쓰지만 제재가 풀리고 가격이 훨씬 싼 중국산이 품질까지 따라온다면 그 순간 공급망은 순식간에 재편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 있어요. 기술도, 자본도, 외교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솔직히 좀 암담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최근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챗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해요. 그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초고속 메모리가 바로 HBM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수십 차선 고속도로예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아무리 강력해도 옆에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HBM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 단 두 나라만 공급할 수 있어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셋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사로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SK하이닉스는 앞선 세대 HBM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엔비디아 최신 AI 칩의 주요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HBM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수년에 달해요. CXMT와 YMTC가 HBM 양산을 목표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수년의 격차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숫자처럼 보이시나요? 생각해보세요. YMTC가 낸드 플래시에서 한국을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이 당초 업계 예측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 가속의 핵심에는 기술 유출이 있었고요. CXMT가 절대 못 만든다던 첨단 D램을 불과 몇 년 만에 양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격차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수만 명 단위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전체 필요 인력의 상당 부분이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게 바로 중국 기업들이에요. 한국에서 키운 인재에게 억 단위 연봉을 제시하면서요.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돈이 부족해서도 기술이 밀려서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고 기술이 흘러나갔을 때 그 회사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반도체는 겉으로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D램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고 HBM사 세계 최초 양산으로 기술 선도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좋은 뉴스예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파도는 가장 화창한 날에 시작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해요. 수조 원짜리 기술을 억 단위 연봉에 팔아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누군가는 또 그 계산을 할 거예요. 둘째, 인재를 지켜야 해요. 의대 쏠림 현상과 해외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재가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셋째, 미국만 믿으면 안 돼요. 미국 블랙리스트 사태는 미국의 동맹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HBM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은 가만히 서서 지킬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더 빠르게 달려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선이에요. 이것은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레이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우리 모두의 생존 경쟁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반도체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마지막 남은 벽인 HBM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넘어오려 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가진 비밀 무기는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